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2시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하죠. 다른 내용보다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수수 부분에서만 한정돼서 말씀드리면은 예. 원래 그 수사라는 게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예. 그냥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측과 상상에 의존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그 당초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이번 네. 특검이 태생부터 위헌적이고 정치 검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근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원래 취지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취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번 특별검사법에 보면은 국회 통제권은 국회의원 전체가 아닌 또 야당 전체가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에 위헌적 특검을 제기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 특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태생적으로 야당 추천이면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특검법 5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수사 발표 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뭐 예. 특검 측에서는 2월 28일 날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기상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제가 했습니다만. 어저께 뭐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그 자료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 공소장 붙인 겁니다. 예. 제가 어저께 발표한 이 반박문의 5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요. 이거 만들 때 저 혼자서 했습니다. 몇 시간 걸쳐서. 예. 근데 특검이 메머더 특검은 120명 정도의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월 3일 날 기자 간담회 하셨어요. 그럼 28일 날 수사가 종료되면은 예. 3월 1일 정도면 이 정도 수사 결과 발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걸로 질질 끌다가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시기 조정 자체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제 이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짚어드릴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시설관리 책임자는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거든요. 이건 아무런 다른 의도가 아닌 게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의견에 충분히 썼습니다. 네. 예, 정치 특검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앞서 이 위헌적 태생 이 부분과 네네. 관련해서는 네. 야당만의 추천 특검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네네. 2명의 특검 후보가 올라온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다. 이것이 이제 반론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반론에 대해서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는 대통령께서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만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에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 대통령은 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 이건 저는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여야 합의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지금까지 위헌 법률된 거 다 국회에서 통과했던 법률 아닙니까? 예. 때문에 이것은 태생적으로 문제 있다. 이제 이런 근거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유 변호사님 의견은 거기까지 듣고요. 또 하나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보고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것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12조에 보면 사건의 대국민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백하게 뭐냐면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지금 언론에 제가 문제는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게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별먹이지 않더라도 이 특검법 8조 2항에 보면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특별검사
등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람들은 수사 내용을 공포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예. 8조 2항이 위배되면 21조 2항에 따라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예.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고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인권에 침해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라고 돼 있지 피의사실을 공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특검에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 피의사실 공포 사례를 어저께 의견서에 드렸지만은 예. 뭐 최소한 박근혜 대포폰 통화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대통령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받았다. 뭐 SBS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박채은 씨하고 안정권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예. 이거는 수사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누설하면 안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특검이 일부러 일부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일부러 흘렸는지 실수로 흘렸는지 모르지만 누설은 예. 된 건 맞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도 피의자 공포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위배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아마 어저께 박영수 특검께서도 그런 예. 부분에 일정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이제 관심 사안이 특검과 그간 검찰 조사와의 큰 차이점 하나. 이게 이제 그 뇌물죄 적용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네. 예, 유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된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특검을 보면 이제 뇌물죄 두 가지로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이제 제3자 뇌물로 해서 한국영재센터에 16억 지원하게 한 거, 그 미르K에 204건 추전하게 한 거, 이게 이제 제3자 뇌물 의율한 것 같고, 예. 정유라에게 지원됐던 77억 원은 이제 그거는 단순 뇌물죄로 의율을 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형법이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럼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게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해 대통령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7월 17일에 합병 의결이 끝났습니다. 예. 대통령과 독대는 2015년 7월 25일 독대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금융지정회사 전환 이런 건데 이게 다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문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그런 청탁을 했냐, 대통령이 그런 청탁을 받았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뇌물로 의율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뇌물을 의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씨가 받은 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면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들고 들어가기 위해서 특검이 제시했던 게 첫 번째는 삼성동 사저를 뭐 최순실이나 임선희가 대신해서 대금을 지불했다. 예. 그다음에 의상비랑 운영비를 뭐 3억 8천을 대납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동 사저는 90년도 대통령께서 살고 계신 장충동 집을 파셔갖고 그 대금 갖고 구입한 겁니다. 예. 27년 전에 최순실 씨 나이가 몇 살? 33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 옷값 대납도 대통령께서 직접 다 주신 겁니다. 직접 주시기도 하고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고 직접 주신 겁니다. 예. 어떤 근거로 이런 근거를 했는지 저는 나중에 법정이 다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공모를 했다 그러면은 예. 하나만 말씀드려. 전문적 용어로 그 공동정부가 성립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객관적 요건이 다 성립돼야 되는데 예. 그럼 공동가게에 설치해서 언제 어떻게 모여서 어떤 모의 과정이 나와야 되는 전혀 설치가 없습니다. 예. 뭐 저기 앞에 상당히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쓰셨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공모를 한 흔적이 남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뇌물죄 적용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대가성 부분 그리고 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공모성 부분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혀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네. 없었다. 네, 또 하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금 인사개입 문제입니다. 이 최순실 씨로부터 인사청탁
추천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유재경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추천했냐?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예를 제3자를 통해서 추천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정확한 거는 최순실 씨가 최선 씨입니다만 최선희가 대통령께 유재경 대사를 추천했냐?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이걸 마치 있는 것처럼 확정을 짓냐? 특임 공관장 임명은 대통령 고유건 아니고 특임 공관장 임명하기 위해서는 그 앵커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후보 추천자가 오면은 예. 추천자 중에서 검정 동의서를 받아 사전 검증을 하고 세평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격자가 올라오면 그 적격자 올라온 두세 분 후보가 압축된 데 중에서 대통령께서 낙점을 하시는 예, 이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 부분은 물론 그 네. 임명권자가 어떤 특정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네네. 그 가운데 이제 이를테면 적절성 여부를 검증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한 추천 작업에 최순실 씨가 유재경 대사를 추천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난 적은 있으나 추천한 적은 없다. 최순실 씨가 제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가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선 씨가 대통령께 유재경 대사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건 제가 코멘트하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저는 블랙리스트가 정확한 네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언론에서 블랙리스트가 지칭하니까 그대로 제가 원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하거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2시쯤에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나누시거나 한 것이 있는지요? 제가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변호인 저는 측에서. 변호인에서 제가 의견을 작성해서 내는 거지 대통령께 말씀을 듣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검 측의 조사 결과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직접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변호인단 측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 대면 조사에서 좀 오해가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대면 조사가 합의가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날 이제 SBS에서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확정된 게 보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도 경위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저랑 협상했던 분이 윤석열 팀장입니다. 그 윤석열 팀장한테 2월 9일 날은 조사가 어려우니까 다시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가 아무 연락도 없고 2월 13일 날 공문으로 왔습니다. 협의하자고. 예. 그래서 공문을 받고 이제 제가 박충건 특검보랑 만났습니다. 대면을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조사 장소는 제3의 장소로 하고 만약에 청와대 경로라면 녹음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사전에 다 합의가 된 거다. 예.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조사 장소하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말고 날짜만 다시 확정하지 되지 않냐 이래서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특검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일 날 다시 공문으로 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공문을 갔던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라 참고인 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녹음 녹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특검이 주장하는 거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녹음 녹화를 하자 그러는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수사 주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 당사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전혀 이 제기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좀 요약을 부탁드릴까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 특검께서 마치 마지막에는 녹음만을 하자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
저희 쪽에서 거절했다는데 그건 아마 사실 무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절 사유가 오로지 녹음, 녹화 이 부분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유영아 변호사의 말씀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지금 들었고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특검이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듣지요. 네, 뭐 70일간 그리고 예비 수사 기간 20일간 특검이 놀랄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다라는 그런 뭐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비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정작 특검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고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언급을 좀 했더군요. 아마 박영수 특검 자신의 이제 표현인데요. 예. 우병우 수사 부분 그리고 여타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 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또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일 텐데요. 특히 예.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는 8개 항목의 11개 범죄 사실인데 그것이 영장이 기각됐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아마 아프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변호인단의 입장도 저희가 유영아 변호사를 네, 연결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예, 그럼 좀 이해가 들었습니다. 쉽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 가운데 태생적 특검 한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이 위헌적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반론을 듣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때 예.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주요 혐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야당의 특검 추천을 허용해서 어떤 기계적인 형평성,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재의 그 어떤 비리 의혹보다 수천 배 사이즈가 큰 대통령 본인의 국정농단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당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야당의 추천 특검을 허용했고 그렇게 해서 법률이 의결된 특검이기 때문에 전혀 위헌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 특검이 상당히 좀 정치적 특검이다. 그 건에서는 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월 28일이 마지막 수사 종료일인데요. 그러면 예. 3월 1일 날 발표하는 거랑 3월 6일 날 발표하는 거랑 비교할 때 5일간 차이인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무슨 뭐 천지개벽할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아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2월 27일자로 이미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전혀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이 수사 결과가 정식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말씀하시죠. 네, 전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 정치적 중립성의 여지도 없다. 발표 시기도 3월 1일이나 3월 6일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헌재에서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또 만약에 증거로 채택하게 된다면 다시 변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런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헌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다면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는가 하는 부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0페이지 분량 정도인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특검의 이야기에는 업무의 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장 갖다 붙이기에 불과했다. 이제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 있는 사실이니까 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통령 측의 일종의 불만이랄까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특검이 발동이 됐고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를 완료했고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와 수사는
검찰이 이어서 특검이 이어졌고 국정조사가 이어졌고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자연스러운 시간적인 경과입니다. 그것은 탄핵 심판이 소추가 됐다고 해서 이러한 특검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죠?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시기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업무량 과다를 이야기했는데 400페이지 분량을 살펴봤더니 놀랄만한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소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공소장이 무려 300여 페이지에 가깝습니다. 3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보다는 훨씬 더 방대하고 폭이 깊고 넓은 그러한 국정농단의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제가 가장 놀랄만하게 제가 느꼈던 점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에 대한 대통령 미용시술 흔적에 대해서 특검이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서 한계로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고도의 4월 16일 불법 미용시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이 자료에 남겼다는 점이 가장 저는 놀랍다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하고 좀 정확하게 매칭되는 답은 아닙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미용시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본 것이 좀 잘못 본 것인지 박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2013년 3월부터 2013년도에도 정기양이라는 비선 자문의로부터 필러와 보톡스 등의 그러한 미용 시술을 받았고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보톡스, 더머톡신과 같은 그런 미용 시술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 수사 자료에 모 방송국의 그 영상 화면을 수사 자료로 특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월 15일 국무회의 자료에서는 없던 주사바늘 자국이 4월 17일과 4월 21일에 나타납니다. 이 점을 수사 자료로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의 머리를 해주는 그 미용사와 얼굴 분장사가 평일에 매일 8시에 출근을 해서 매일같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있으면 분장과 미용을 합니다. 머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3, 4일 전날 들어오지 않아도 좋다. 또 미용을 하시는 그분도 자기 남편에게 이날은 쉬는 날이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에는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었고 그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무언가 있었는데 4월 17일 날 주사바늘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4월 16일에 성형시술을 한 고도의 개연성이 높다라는 그런 자료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박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사실 그간 문제가 증폭됐던 것 하나가 4월 16일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적절한 대통령으로서의 조처를 취했는가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어제 특검 수사의 최종 결과로 봤을 때는 세월호 당일 진료가 없었다 이렇게 좀 밝혀진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황과 김영재 비선 자문의들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정도의 사실을 밝혔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4월 16일 오후 2시에 긴급한 호출을 받아가지고 그 미용사가 들어가긴 했으나 그날은 원래 들어가지 않는 날이었고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국무회의 자료에서 그 주사바늘 자국이 없던 대통령의 얼굴에 4월 17일 날 주사바늘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 자료로서 특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미용시술을 했고 2014년 세월호 이후인 5월부터 7월까지도 꾸준히 미용시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종합을 해볼 때 4월 16일에 대통령의 미용시술의 흔적, 미용시술의 개연성은 매우 높다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제 특검에서 세월호 당일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황상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 거네요. 박 의원님께서. 특검이 그런 판단을 이 수사 자료에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밝히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예. 이것을 읽는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의 저는 시각은 대통령이 4월 16일 날 분명히 미용시설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읽을 만한 충분한 자료들은 이 수사보고서에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대다수 언론 판단은 일단 그 부분은 소명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반대 의견이시고요. 또 하나 이 검찰과 특검 간의 수사 내용이 달라진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이게 뇌물죄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죠.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대표적으로 204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삼성을 피해자로 놓고 보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의유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특검은 포괄적으로 전체 약 430억 약속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실제로 돈이 수수된 부분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리로 한 포괄적인 뇌물수수로 봤습니다. 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 사이에 공소유지와 관련돼서 협의가 필요하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최순실과 공모를 했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앞서 유영아 변호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다. 앞서 뭐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 모의라는 부분을 유영아 변호사님은 비교적 방송에 출연하시는 대통령 측 변호사분들 중에 비교적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나 모의라는 부분을 모의했다. 즉 대통령과 최순실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진술이 나와야지 모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충분히 모의를 인정할 부분이 많고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직접적인 대포폰을 통한 통화 내역과 예. 가운데 정호성 비서관을 통한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자료가 수년간에 걸쳐서 유출이 됐고 예. 최순실이 그것을 고쳤고 인사에도 개입했고 국정농단에 개입했고 특히 이 코아스포츠에 삼성 측에 약 7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송금됐고 그것이 오로지 정유라를 위한 것인 것이 밝혀졌고 이런 등등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 무리하게 합병을 찬성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충분히 법원에서 모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영장전담 판사가 본안재판에 가까운 심리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정확한 모의의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유영아 변호사는 앞서 지금 근거로 되셨던 그 모든 사안을 좀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특검이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봤다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아 변호사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접 뇌물수수의 당사자로 대통령을 지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인 것 같은데요. 예. 현재 특검의 수사 결과는 삼성돈 주택을 매입하는데 최순실과 최순실의 어머니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년간에 걸친 의상비 등의 한 3억 8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정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안가에 대한 리모델링 그 비용도 최순실이 지급한 사정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예.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도 역시 공교롭게 유영아 대변인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교로운 게 아니고 이분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시면 예. 유 변호사 본인께서도 인정했듯이 대통령이 나오셔서 대면 조사를 받으시면 되는 일인데 예. 왜 그것을 회피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른 입장이시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게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예, 박 변호사님이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요. 이 경제적 공동체를 법원에서는 부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판례에 의해서 몇 개 형성된 개념인데요. 예. 뇌물수수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아스포츠 정유라에 지금 80억 가까운 돈이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의 공범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죄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혜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정책을 받아가지고 최순실에게 수익을 주게 한 거냐. 예. 그 차이는 직접의 뇌물수수냐 아니면 제3자 뇌물수수를 하게 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뇌물은 뇌물인 거고요. 직접 뇌물수수의 당사자로 의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은 판단이 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두 사람에게 부여한 것은 좀 재판을 엄격하게 보는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엄격하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특검법 8조 2항에 보면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특별검사 등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람들은 수사 내용을 공포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예. 8조 2항이 위배되면 21조 2항에 따라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예.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고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인권에 침해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라고 돼 있지 피의사실을 공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특검에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 피의사실 공포 사례를 어저께 의견서에 드렸지만은 예. 최소한 박근혜 대법원 통화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대통령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받았다. SBS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박채은 씨하고 안정권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예. 이건 수사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누설하면 안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특검이 일부러 일부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는데 예. 특검 측에서는 2월 28일 날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기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그 자료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소장 붙인 겁니다. 예. 제가 어저께 발표한 반박문이 5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요. 이거 만들 때 저 혼자서 했습니다. 몇 시간 걸쳐서. 예. 근데 특검이 웨머더 특검은 120명 정도의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월 3일 날 기자 간담회 하셨어요. 그럼 28일 날 수사가 종료되면은 예. 3월 1일 정도면 이 정도 수사 결과 발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걸로 질질 끌다가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시기 조정 자체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제 이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짚어드릴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시설 관리 책임자는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거든요. 이건 아무런 다른 의도가 아닌 게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의견서에 충분히 썼습니다. 네. 예, 정치 특검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앞서 이 위헌적 태생 이 부분과 네네. 관련해서는 네. 야당만의 추천 특검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군요. 저는 일부러 흘렸는지 실수로 흘렸는지 모르지만 누설은 된 건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부분도 피의자 공포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백하게 피의 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위배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아마 어저께 박영수 특검께서도 그런 부분에 일정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이제 관심 사안이 특검과 그간 검찰 조사와의 큰 차이점 하나. 이게 이제 그 뇌물죄 적용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네. 예, 유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된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특검을 보면 이제 뇌물죄 두 가지로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3자 뇌물로 해서 한국영재센터에 16억 지원하게 한 거, 그 미르K에 204원 출연하게 한 거, 이게 이제 제3자 뇌물 의율한 것 같고, 정유라에게 지원됐던 77억 원은 이제 그거는 단순 뇌물죄로 의율을 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형법이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게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해 대통령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7월 17일 합병 의결이 끝났습니다. 대통령과 독대는 2015년 7월 25일 독대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런 건데 이게 다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그런 청탁을 했냐?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두 명의 특검 후보가 올라온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다. 이것이 이제 반론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반론에 대해서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대통령께서 원내 교수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만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에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 이건 저는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지금까지 위헌 법률된 거 다 국회에서 통과했던 법률 아닙니까? 때문에 이것은 태생적으로 문제 있다. 이제 이런 근거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 변호사님 의견은 거기까지 듣고요. 또 하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보고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것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12조에 보면 사건의 대국민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백하게 뭐냐면은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의 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지금 언론에 제가 문제는 피의 사실 공표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게 형법 126조의 피의 사실 공표죄를 덜먹이지 않더라도 여보세요. 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2시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하죠. 다른 내용보다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수수 부분에서만 한정돼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수사라는 게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측과 상상에 의존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당초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이번 특검이 태생부터 위헌적이고 정치 검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 특별검사제 제도라는 게 원래 취지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취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번 특별검사법에 보면은 국회 통제권은 국회의원 전체가 아닌 또 야당 전체가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에 위헌적 특검을 제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특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태생적으로 야당 추천이면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법 5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수사 발표 시기